누구냐? 20회 가는 동생이 작성한 메모고 나는 동생이 누나와 나눈 대화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땡땡 향토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에 지원할 거래요. 훌륭한 자식. 목적은 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리는 겁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저는 이런 아이입니다. 예상 독자는요. 학생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 나의 생활을, 학교 생활을 궁금해할 거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줘야지. 내용 생성,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경험, 당연히 이것을 뭐 향토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하고 연관되어 있는 활동을 써야 되겠지. 나의 성장 배경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써야 될 거고. 근데 굳이 나의 성장 배경까지 써야 되나? 조직 방법, 경험의 목록을 나열해서 제시할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왔어요. 이거지. 자, 살펴봅시다. 동생하고 누나가 너무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남매들은 이렇지 않은데. 땡땡 향토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원 설명해줄 학생 도우미 모집한대. 학생 도우미 모집한대. 관심 있는 분야라 지원하고 싶어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성했는데 잘 안 돼. 이 메모 좀 봐줘. 이 메모가 가예요. 가. 메모를 확인한 후 단순히 자기를 알리는 것만 목적으로는 부족해. 네가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라면 어떤 점을 궁금해할까? 단순한 학교 생활? 아니지. 단순한 학교 생활이 아니라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지가 궁금하겠지. 해설 도우미로 적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공고문의 내용을 잘 고려해봐. 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 초등학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준대. 아, 뽑히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죠. 향토 문화 해설을 하려면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 설명 능력이 필요할 거고 초등학생 대상해야 할 거니까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 너 어떻게 설명할 거야? 위에 향토 문화에 관한 거는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발표대회, 참가 경험, 복지센터, 교사 활동, 학생회 봉사 활동 부장, 나의 성경 배정에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쓰지 말고 어떻게 요 말이 제일 포인트네요. 필요해서 선발해서 써. 어디? 여기에서부터 어디였냐?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중에 필요한 것만 골랐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네요. 위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지역문화재를 탐구했던 역사문화 동아리, 큰 호응을 얻었던 보고서 발표대회, 초등학생 돌봤었던 복지센터 보조교사 활동을 쓰고 나머지 건 뺄게.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면 될까?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의 의의를 경험 내용과 연관 지어서 조직하면 의도가 잘 드러날 거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하지 말래. 그리고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고 중간 부분에 경험 내용을 써. 고마워 누나 이제 잘 써볼게. 그러네요. 진짜 좋은 누나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누나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A, B, C, D, E 조정 방안 옆에 A 볼게요. 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릴 겁니다. 1번 학생이 자신이 해설 도우미로 적합하다라는 것을 구체화합니다. 그렇지. 저는 그 역할에 충분합니다. B. 학교 생활을 궁금해 할 건데, 단순히 학교 생활, 예상 독자의 주된 관심사를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로 재설정합니다. 괜찮아. C. 나에게 가장 의미 있던 활동 경험 중에 다 쓸 게 아니라 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오케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체화하고 있다. 혹은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 초점화하고 있다. 괜찮죠? D. 자신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성장 배경 대신에 학급 내에서의 교우 관계, 크게 보면 나쁘지 않아. 그런데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나쁘지 않지만 위로 슬쩍 올라오게 되면 요런 거 쓰기로 했었잖아요. 초등학생 돌봤었던 복지센터 보조 교사 활동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학급 내 교우 관계가 아니었었던 거지. 그러니까 4번 틀리죠. 2. 경험의 목록을 나열해서 제시하라고 했는데 누나가 얘기했죠.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내용과 의의를 함께 제시해라. 알았어? 라고 대답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건 4번.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중간 부분을 작성하려고 할 겁니다. 내용을 구체화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자, 천천히 볼게요. 3점짜리지만 거저 먹을 수 있어? 역사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나는 안목이 있습니다. 왜? 평소에 이런 걸 연습하고 공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문화재도 잘 알 수 있어요. 잘했어. 역사문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문화재를 탐방했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 향토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잘 이어가고 있죠. 3번. 보고서 발표대회 참가. 저 설명 잘해요 이거지. 보고서 발표회를 준비하며 기른 설명 능력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괜찮네. 복지센터 보조교사 활동을 하면서 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저 걔네들 친해요. 초등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5번이겠죠? 이러한 활동을 학업과 경험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아 겁나 힘들었어요. 애 더럽게 말 안 듣더라고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 문화해설 도우미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됐을까? 됐고 어디서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일이 있고 항상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거 진짜 잘해요 라고 손이 오글거려도 정말 잘하는 건 잘한다고 잘 포장해서 쓰고 단점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용감하게 아직 완전히 고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건데 그게 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말도 써주면 더 좋지. 다음은 3번 문법 문제네요. 본받다와 같은 유형에 해당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본받다는요. 본 더하기 받다. 다음과 같이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받다, 본을 받다. 목적어. 어렵지 않죠? 목적어는 어떻게 생긴 거? 문장 내에서 을에 해당되는 말이 목적어지. 아, 이것도 화요일 문법 보면 한 다음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요. 동생이 형에게 뭐예요? 혼이 나다. 이거는 뭐야? 혼이, 주어지. 조명이 환하게 빛나다, 빛이 나다. 역시 주어져. 오래 걸었더니 힘들다, 힘이 들다. 역시 주어지. 말보다 행동이 앞에 서다.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예요. 사자의 출현에 겁을 먹다. 목적어지. 여러분, 목적어라는 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말이고 문장에서의 형태는 을을이 붙는 말인데 그거 알고 있니? 이거예요. 을을 붙으면 목적어인데 너네 그거 알아? 이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 푸시면서 얘기하면 되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아니요. 점수 거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면 되죠. 4번 문제. 보기를 참고할 때 피동 표현의 예로 적절한 것은 피동에다 동그라미. 능동 표현.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능동. 반면에 피동은 주어가 다른 동작의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피동 표현. 그러니까 피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주어 찾는 거야, 주어. 자, 동생에게 사탕을 빼앗기다. 여기 주어가 없죠? 그럼 이 앞에다가 그냥 슬쩍 써줍시다. 철수가. 철수가 사탕을 빼앗았어. 빼앗김 당했어. 빼앗김 당했죠? 당했네? 그럼 얘 피동이지. 정답 1번.
운동장에서 영수라고 할까요? 영수가 운동장에서의 친구를 만났어. 지 힘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능동. 친구가 소식을 전했어. 친구가 소식을 전해줬어. 전했어. 지 힘으로. 능동이죠. 교장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다. 누가? 학생이 고개를 숙이다. 고개를 숙다. 수그리게 하다. 얘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 말이지만 일단 사동이라고 확인할게요. 손자가 할머니께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다. 굽게, 허리를 굽게 만드는 거죠. 얘도 아직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사동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말만 기억해 놓읍시다. 뭐라고 기억해 둘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다음에 또 말 안 듣네. 죄송합니다. 독서 지문 문제죠? 단락 앞에 일단 번호 매겨놓고 시작할게요. 자, 확인해 봅시다. 1, 2, 매겨놓고 쓱쓱쓱쓱쓱. 3, 오, 옆에 그림 너무 메카닉하게 생기지 않았니? 멋있지 않아요? 제가 변태인가 봅니다. 저런 게 멋있어 보이니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시작해 볼게요. 자, 보기 전에 야호! 옆에 뭐예요? 독서 지문인데 그림이 있다. 그림에 뭐라도 써야 할 것이다. 요렇게 화살표 숑숑숑숑숑 해놓은 거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현상의 과정,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찾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밑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됐고 7페이지 단어 뜻이니까 결국엔 5번 문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나머지 것도 자연스럽게 올 거다라는 것들. 물론 실제로 시험지 받으면 7번 문제 먼저 푸시긴 해야 해요. 어휘 문제인 거니까. 자, 살펴볼게요. 바이러스란 대놓고 지금 뭐 할 거야? 바이러스 단어 뜻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스스로 증식할 수 없고 숙주세포에 기생해야만 증식할 수 있는 병원 감염성 병원체를 일컫는다. 이제 우리 엄청 익숙해졌잖아요.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단어에다가만 네모쳐 놓고 나머지 굳이 밑줄 이제 긋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저 싫어요. 너무 불안불안한데요. 그러면 옆에다가 개념 이렇게 하나만 써놔. 이렇게 바이러스의 개념. 바이러스는 자신의 존속,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명활동에서 숙주세포를 이용합니다.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과 이것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입니다. 바이러스를 분석해 봤더니 유전 물질, 단백질 껍질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돼? 다음에 유전 물질이 뭔지, 단백질 껍질이 뭐고 어떠한 기능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해 줄 거라고. 그렇지가 않으면 잘못 써진 글이에요. 1915년 영국의 세균학자 트워트는 포도상구균을 연구하던 중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균이니까 얘는 세균이야. 세균, 박테리아. 세균 덩어리가 녹는 것처럼 투명하게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와! 포도상구균이 죽고 있다. 뒤이어 1917년 프랑스에서의 활동하던 데렐은 이질을 연구하던 중에 설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의 분변에 이질균을 녹이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트워트는 포도상규균이 녹는 것, 데렐은 이질균이 녹는 것을 발견했대. 그러면 생각하겠지. 누군가 무엇이 세균을 녹이고 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존재를 박테리오파지, 무슨 뜻이야? 세균을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세균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뜻이다.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의 일종, 세균을 잡아먹는 존재. 됐을까? 자꾸 옆에다가 눈을 슬쩍슬쩍 주는데 아직 5번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밑에 또 3번 보러 갑시다.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와 꼬리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꼬리 섬유. 아이고, 요것도 꼴의 그림이라고 옆에 뭐라도 쓸 거예요.
머리는 다면체로 되어 있고 머리에 대해서 먼저 차근차근 이야기할 거네요. 다면체. 그 밑에는 길쭉한 꼬리. 꼬리 밑에는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가 붙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박테리오파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표시할까요? 머리 속에 유전 물질 들어있다. 이 유전 물질은 단백질 껍질로 보호되어 있다. 어머, 머리 속에 들어있죠. 그럼 머리가 보호해주지. 그러면 머리는 뭐예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네. 머리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꼬리는 머릿속의 유전 물질이 세균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꼬리는 통로. 꼬리 섬유는 세균에 단단히 달라붙는 기능을 합니다. 꼬리 섬유, 세균에 달라붙어, 세균에 착. 이 정도만 쓸까요? 아직까지 옆에 5번 문제 손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봅시다. 박테리오파지는 증식을 위해 세균을 이용합니다. 박테리오파지도 어쨌든 누구예요? 바이러스죠. 세균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의 요 세균이 뭐야? 숙주야, 숙주.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만나면 우선 꼬리 섬유가 세균의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백질 다당류를 인식하여 복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세균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꼬리를 통해서 세균에 가서 붙어. 그리고 그 세균을 더듬더듬 하는 거지. 내가 써먹을 수 없는 거네. 다른 세포로 가겠지. 또 어떤 세포에 들어가서 이 꼬리 섬유로 이렇게 그 세균을 만져봐. 이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하고 들러붙는 거.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 세균일 경우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로 세포의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다. 옆에 5번에 어디예요? A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5의 1번 꼬리 섬유가 세포막 표면의 단백질 다당류를 인식한 결과에 따라서 침투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1번 지워. 그리고 세균 표면에 자리를 잡은 박테리오파지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만 세포 내부로 침투시킵니다. 유전 물질만 세균 내부로 침투. 옆에 볼까요? B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쵸? 2번 박테리오파지의 머릿속에 있는 유전 물질은 꼬리를 통해 세균 안으로 유입됩니다. 그렇지. 꼬리는 아까 유전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했으니까 2번 맞는 얘기지. 지워. 3번 그림 봤더니 뭐예요? 뭔가 득식을 하고 있죠? 세균 내부로 침투한 박테리오파지의 유전 물질은 우와,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세균의 내부 물질과 여러 효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형성합니다. 형성할 수 있는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요게 C단계네요. 그쵸? 5의 3번 봅시다. 세균에 침투한 유전 물질은 세균의 내부 물질과 효소 등을 이용해서 복제에 필요한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듭니다. 방금 읽은 얘기 그대로 다 있죠? 그러면 3번 또 지워. 답에 가까워 오고 있어. 4, 5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 물질과 단백질이 조립되면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는 겁니다. 옆에 또 확인해 볼까요? 4번 D 볼까? 오, 득식을 세포 내에 있죠. 세균 속에서 기생하다 세균이 분열하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가 되겠군. 일단은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된 거는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런데 세균이 분열하는 건가? D가 세균이 분열하는 건가? 세균은 누군데? 위에 보면 이거 자체가 세균 아닌가? 얘가 분열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얘가 여러 개가 생긴 것 같은데 좀 의심스러워. 일단 대기. 조금 더 읽어보면 답 나올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살펴봅시다. 박테리오파지에는 독성 파지와 용원성 파지가 있다. 저라면 여기 빨간색 밑줄. 왜요? 박테리오파지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 놓고 있으니까. 분류는 뭐다? 대조다. 대조는 뭐다? 바로 시험 문제다. 독성 파지는 각각의 특징을 체크해야 되겠죠. 독성 파지는
충분한 양의 박테리오 파지가 복제가 되면 복제를 중단하고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효소를 만들어서 세포벽을 터뜨리고 외부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와 달리 용원성 파지는 세균을 이용하는 것은 독성 파지와 같지만 세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균 속에 기생하여 세균이 분열할 때 같이 늘어납니다. 세균이 분열할 때.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위로 올라갑시다. 얘는 나올 때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균을 파괴하면서 튀어나오고 있죠. 파괴하면서 튀어나오고 있네. 이 바이러스 무슨? 독성 파지였어? 용원성 파지였어? 독성 파지였었지. 독성 파지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4번. 아까 지울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세균 속에서 기생하다가 오케이. 세균이 분열하는 과정에 새로운 박테리오 파지가 복제된다라는 거는 용원성 파지인데 우리는 이미 옆에다가 저기 썼는데 뭐라고? 독성 파지라고.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지. 5번. 복제된 박테리오 파지가 세포 밖으로 터져 나온다. 독성 파지가 증식된 것이다.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됐을까? 암튼 뭐라고 쓰다 보니까 맞게 되더라. 다음 페이지.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 1의 실험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과학자들은 단백질과 DNA 중 어떤 것이 생명의 정보를 지닌 물질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을 당시 그러니까 이거야. 요 개체가 있어. 이 개체의 유전 정보가 복제가 돼서 다른 개체로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있던 단백질도 일로 가고 이 안에 들어있던 DNA도 일로 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DNA와 단백질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궁금한 거야. 1952년 허쉬와 체이스는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유전 물질이 무엇인지 밝혀냈습니다.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유전 물질은 DNA예요, 단백질이에요. DNA예요. DNA에는 인, 단백질에는 황이 들어있다. DNA는 인, 단백질에는 황이 들어있다라는 점을 착안해 박테리오 파지의 DNA의 인과 황의 각각 방사성 동위 원소인 인, 황으로 대체한 후 박테리오 파지를 대장균에 감염시켰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배양을 했더니 배양된 대장균의 내부에 어떤 원소가 남아있는지 확인했더니 DNA가 유전 물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NA 인, P, 단백질에는 황 이렇게 복제해, 증식시키고 새끼치게 해, 또 복제해, 또 복제해 결국에 여러 세대를 거친 다음에 얘를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DNA가 유전 물질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인이 발견된 거지. 황은 발견되지 않고. 됐을까요? 자, 확인해 볼게요. DNA의 구조와 복제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DNA의 구조와 복제 과정을 알고 있으면 이 실험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기억 들어가면 안 돼. 1, 2번 지워. 배양된 대양균 내에는 맨 마지막에 황은 없고 인만 남아 있었겠군. 그렇죠. 니은 들어가야 돼. 박테리오 파지가 유전 물질만을 세균 안으로 들여본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겠군. 그렇죠. 유전 물질만 세균 안으로 들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전될 것인가? 이것이.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한 것은 박테리오 파지가 있어야만 대장균, 숙주세포가 분열할 수 있나? 아니요. 얘는 그냥 냅둬도 감염되든 안 되든 지가 알아서 혼자서 분열하고 있었을 텐데 리을 들어가면 틀리지. 답은 3번 문제. 됐을까? 자, 다음. 간단하니까 요거 한 문제만 더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되겠으면 빨리 얘기해. 네, 선생님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았어. 단락 앞에 번호 매겨놓고요. 7번 있어요? 어휘 문제 있죠? 정신 나갈 뻔했네.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7번의 답은 1번. 존속이라는 말이죠. 기억 존속이죠. 존속. 무슨 뜻이에요? 계속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낫고 더 좋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일단 존속, 계속 존재한다. 어? 살아남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1번 틀림. 나머지 뜻은 다 맞을 것이다. 괜찮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인상파. 나는 인상파 그림 좋아해. 저번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서 살바도르 달리 그 초현실주의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시계 녹아내리는 듯한 그림. 그거 전시회 가서 보고 왔었거든.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거기에서 무슨 단편 영화 같은 거 틀어주는데 어우씨 그거 보고 너무 무섭고 오우씨 약간 좀 역겨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무슨 장면이었는지 얘기해줄까? 여자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어떤 남자가 그 옛날 이발소 이렇게 면도하는 면도칼 있지. 그걸로 누나를 이렇게 쓱 했더니 고봐 하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이렇게 맑은 물방울이 이렇게 톡 맺히더라고. 그 장면을 그냥 지나가다가 입구에 써 있었어. 불쾌한 장면이 있으니 보고 싶지 않으면 패스하시오. 이렇게 써 있었는데 너 보고 싶잖아 그래. 들어가자마자 그 장면이 나와가지고 어우씨 안 되겠다 그러고 나왔어. 그랬다고요. 아, 이게요. 1874년 모네가 평범한 항구의 그림을 그린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출시했을 때 이 그림에 대한 미술기의 반영은 혹평일색이었다. 우와 뭐야 별론데. 비평가 루이 르루아는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모네의 작품명에서 따와서 모네와 그의 동료를 인상파라고 불렀다. 아 사람이 영혼이 있다면 몇백 년 후에 태어났는데 다시 이렇게 세상을 봤는데 내 작품의 이름이 한 미술사조의 이름이야. 너무 즐겁지 않을까? 살아서 영예를 봤어야지. 인상파 이전의 19세기의 화가들은 일단 여기까지만 끊으면 누구 얘기할 거야? 인상파 이야기 할 거야? 인상파 이전 이야기 할 거야? 인상파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파 이전의 19세기 화가들은 글 전체에서의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꼬불꼬불 밑줄 그을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사건, 배경 지식 옆에다가 필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 사상 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대상을 잘 짜인 구도 속에 배치하고 정교한 채색과 뚜렷한 윤곽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대상을 의도적인 배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거칠게 그린 듯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은 주제를 알 수 없는 미완성품이었었다. 비아냥거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뭘 그리다가 말았냐 이런 얘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주제는 무엇일까? 빨간색으로 밑줄. 이제 이 이후로 이어지는 것들 적어도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인상파의 주제야. 인상파 화가들이 주제로 삼은 것은 빛이었다. 빛이 주제라고? 빛이 주제라고? 햇빛과 대기의 상태 따라 달라지는 대상의 색과 대상에 대한 인상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서 이것을 그림 속에 표현했다. 아, 대상은 빛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꾸 변하는 거다. 어두운 작업실 대신 밝은 야외에 나갔죠. 햇빛에서의 보이는 일상적인 풍경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의 주제는 뭡니까? 빛. 그래서 야외의 일상적인 풍경과 평범한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그렸습니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빛의 변화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므로 사과의 빨간색과 나뭇잎의 초록색 같은 대상의 고유한 색은 부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 앞에 가가지고 빨간 사과를 보여주면서 자 이거는 무슨 색이니?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지금은 빨간색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왜?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봤을 때도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을 거니까.
이파리 갖다 주면서 무슨 색이니? 지금 빛 받고 있을 때는 초록색이요. 이거는 계속 초록색 아니야? 아니요. 빛에 따라서 초록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전의 화가들과 달리 이들은 자연광을 이루는 무지개의 7개의 기본색과 무채색만 사용하여 모든 색을 표현했다. 서로 다른 색을 캔버스 위에 흩어놓으면 멀리서 볼 때 밝은 빛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감을 섞는 대신 캔버스에 직접 원색을 칠했습니다. 색깔을 섞지 않았대. 대상의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그 결과 짧고 거친 붓자국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의 윤곽선 역시 흐릿하게 표현되었고, 왜냐?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는 대상의 미묘한 변화와 인상까지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서 흐릿하게 표현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빛과 대상의 색 그리고 대상이 주는 느낌을 그림의 주제로 삼으면서 주제 한 번 더 나왔죠? 그림이 다룰 수 있는 폭을 주변에서의 보이는 일상적인 풍경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넓혔습니다. 이전 그림과 달리 인상파의 그림은 배경 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저같이 단순한 사람이 인상파 그림 좋아하나 봐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으면 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이 대중화되었어요. 뭐 이런 말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인상파 이전이고 B는요 인상파죠. 뭐뭐와 달리라는 말을 일단 당분간은 좀 무시하시라고 했죠? 자, 살펴볼게요. 인상파는 대상의 고유한 색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니요. 빛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틀리지. B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된다. 그렇지. 하지만 A는 배경 지식 필요하다라고 했죠. 2번이 정답이지. 자신 있으면 넘어가는겨. A는 일상적인 풍경과 평범한 사람, 아예 이거는 인상주의지. 자연광을 이루는 기본색과 무채색만 쓴 거, 이것도 인상파지. 둘 다 정교한 채색? 아니요. B는 정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고 거친 붓터치였지. 그래서 답은 2번.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대요. 이렇게. 쓱쓱쓱쓱쓱. 무채색, 물결 이런 식으로. 섞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인상파 그림은 가까이 이렇게 가서 자세히 보면 안 돼. 멀리서 봐야 돼. 멀리서 이렇게 약간 좀 흔들흔들하면서. 그러면 눈에서 색이 섞이거든. 잘 아는 것 같죠? 저도 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모네이의 호수로 인상파 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인상파 회화의 특징 도대체 뭡니까? 색을 섞는 대신 원색을 흩어놓았다. 흔들리고 있는 보트의 윤곽선은 흐릿하게 표현되었다. 뭐야? 앞에 다 지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밑에 볼까요? 모네는 그림 속의 인물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구도를 중요시 여기는 건 인상파 이전이지. 그러니까 이거 1번이 답이네.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반짝이는 빛에 주목했을 겁니다. 그렇죠. 모네는 빛에 주목했을 거예요. 자신의 느낌을 표현했을 거고요. 원색을 흩어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빛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윤곽선은 흐리게 표현했습니다. 미묘한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자, 지문을 읽으실 때 8번에서부터 9번 요 지문에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인상파 이전에 자 여기 살펴보면 A 인상파 이전에 B 인상파 화가들 이것만 보고서도 얘네들의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겠구나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8번 같은 문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2번 문제, 2번 지문을 두 번째 지문을 보면 주제는 뭡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네 번째 단락에 주제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제와 관련된 멘트가 하나는 무조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 가운데 와서 살펴봤더니 우와 인상파이의 대상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기법 얘네들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물어볼 수 있었겠구나라고 추측은 하면서 지문을 읽자고 괜찮을까요? 네. 자꾸 했던 말을 먹고 시건하는 것 같지만 뒤에 거 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우리 딱 5분만 쉬었다 할까? 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작자 미상이고요. 이거 글의 종류는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위에다가 몇 개만 좀 잠깐만 또 써볼게요. 글의 종류 뭐라고? 사설시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시겠어. 자, 확인할게요. 네. 됐어. 안에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죄송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자, 어디다가 쓰지? 네, 위에다가 쓸게요.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주저리 길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의 형태는 평시조예요. 평시조는 몇 줄로 쓰여져 있는 거? 세 줄로 쓰여져 있는 거. 괄호 열고 3장, 6구. 글자 수가 45자 내외로 되어 있는 평시조에다가 2구 이상 길어져 있는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평시조는 사음보인데 사음보 율격이 파괴되어 있다.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설조로 길어져 있습니다. 평민들이 주로 썼었고요. 평민들이 주로 썼으니까 내용은 일상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겁니다. 평민들이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 조선 후기에부터 쓰기 시작을 했었고요. 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었을 때, 일상적이고 의식이 향상되었을 때. 서민들의 의식이 향상됐다는 것은 뭘까요? 야, 나라에 난리가 났는데 왜 지배층들 니들은 다 도망가고 피해는 우리들이 고스란히 보고 나중에 됐었대고 니들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왜 계속 우리 뜯어먹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 비판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물론 밑에 나와 있는 이 가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사설시조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정도의 멘트 정도는 기억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사설조 앞에 사음보의 율격이 파괴되어 있다. 사음보 율격 파괴. 사음보 율격 파괴. 그러면 평시조는 사음보란 얘기인가요? 네. 김소월의 시는 삼음보였는데요. 네. 김소월의 시가 시조는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이 시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 요즘 뭐 근심 걱정거리 있어요? 하긴 나한테 그런 얘기 있어도 하고 싶진 않겠지. 난 확실히 포기가 빨라. 자, 시작해 볼게요. 한숨아, 가느다란 한숨아, 너는 어느 틈으로 내 맘속에 요 말이 빠져 있어요. 내 맘속에 들어왔느냐. 살펴봤더니 한숨을 부르고 있죠.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돈호법. 한숨을 사람처럼 너라고 불어주고 있죠. 의인법.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물어보고 있고요.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끊고 여기까지는 다양한 문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세, 끊고 여기까지는 문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속품 있죠. 다양한 부속품을 열거했다. 문의 종류를 나열했다. 부속품을 열거했다. 뚝딱 박아서 이게 바로 음성상징어지. 음성상징어. 용거목 자물쇠로 수기수기 깊이 채워놨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문을 만들고 자물쇠 채워서 상자로 꽁꽁 여기를 잘 닫아놨는데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문과 마음의 방을 병풍이라고 덜컥 접고 덜컥 족자라서 떼굴떼굴 말았느냐? 너 어느 틈으로 그렇게 나에게 들어왔느냐? 한숨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네가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아, 세상 사는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었는데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숨이 내 맘속에 들어와 버렸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이놈의 근심걱정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까? 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저의 근심걱정거리는 자꾸 살을 빼야 되는데 왜 자꾸 뭐가 먹고 싶은가? 이런 것들. 생전 치킨 안 시켜 먹었는데 우연히 한번 며칠 전에 한번 시켜봤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꼴배기 싫게 맛이라도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작자미상의 잠노래는요 미녀예요. 부녀자 어떤 여성분이 쓴 거예요. 평민 여성인 것 같아요. 낮에 새 빠지게 일을 했지. 밤에 등잔불 하나 키워놓고 바느질 해야 돼. 근데 너무너무 졸려.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잠이라는 놈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졸린 것이다. 야, 이 잠놈아, 막 욕 같네. 이 잠이라는 녀석아. 너무 고민이 많아서 잠들고 싶어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와서 나 바쁘고 할 일 많고 바느질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왔니, 이 나쁜 녀석아? 라는 정도의 느낌? 시작해봅시다.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 내 눈 위에 쌓여있는 자마. 고민하지 맙시다. 옆에다가 우리 한마디 써볼까요? 사음보. 자마자마자마 하면서 반복하고 있죠? 자마자마자마 부르고 있죠? 돈호법 쓰여 있고요. 자마자마자마 사람 취급해주고 있죠? 의인법 쓰여져 있지.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 내 눈에 쌓여있는 자마. 염치불구하고 이 내 자마. 검치두덕에 욕심 많은 언덕에 이 내 자마. 잠을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오던 잠이 오늘 아침에 다시 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자꾸자꾸 지금 시적 화자는 어떻게? 미친 듯이 졸려. 자마자마 무산잠고 도대체 무슨 잠이냐? 무슨 잠인가?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하이 많은데 구태여 너는 갈 데 없어서 원치도 않는 이내 눈에 이렇게 자심하뇨.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너 다른 데 가면 안 되니? 주야에 밤낮으로 한가해서 밝은 달 떠 있는 동쪽 창문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서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하고 얘가 뒤에 오는 그런 사람을 꾸며주는 거지. 어떤 사람? 밤낮으로 한가해서 혼자 창문 보며 앉아있고 깊은 밤 헛되로 보면서 잠 좀 자고 싶은데 한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글로 가라지. 글로 가면은 너무 좋을 텐데 무상불청 청하지도 않은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는 것인가? 왜 나한테 자꾸 와서 원망 소리를 듣는가? 이런 거지.
야, 나한테 와봐야 좋은 소리 안 나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너 변태야? 욕먹고 싶어? 이런 느낌?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먹고, 놓치기 쉽지만 고달픈 삶이죠. 고달픈 일상이지. 하루 종일 해 떠 있을 때 일해도 일이 끝나지가 않아. 언하당, 말을 마치자마자 황혼이라 저녁이라서 섬섬옥수, 고운 나이에 손을 바쁘게 들어서 등잔 앞에 고개 숙여서 실 한 바람을 불어내어서 드문드문 찔끗 바느질 두었뜸 뜨듯 말듯. 밤에 할 일이 뭐였었어? 바느질이었었네. 바느질 하려고 했었는데 난데없이 이 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어 있는가? 눈 아래서 솟아난 것인가? 표현 너무 귀엽지 않니? 어디에 숨어 있는가? 어디로 솟아왔는가? 문장 구조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대꾸법. 대꾸법 뭐라고?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이는 저는 왕래하며 무슨 요술을 피우는가? 네가 내게 오면 요 말이 빠져 있네요. 네가 내게 오면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저절로 희미해진다. 자꾸 감기고 있다. 라면서 주제랄 거는 별거 없죠. 그냥 자꾸 졸려서 잠을 원망합니다. 요 정도의 주제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귀여워요. 졸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 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연이가 대답해 줄 거예요. 가나 뭐가 조금 더 쉬웠니, 도연아? 그대 입장에선. 나요. 나로 합시다. 감정이입돼서 대상, 잠한테 친근감 느끼고 있어. 잠 너무 치네. 이거야? 아니죠. 시간에 흐르면서 대상, 잠이 변해요? 아니죠. 시선이 이동하고 있어요? 눈을 돌리고 있나? 정서 변화하나? 아니죠.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렇지. 영탄적 표현, 느낌표 꽝 찍어줄 만한 데 있는가? 자연물에게서의 반응, 자연물 정말 멋있다. 얘기 있어요? 없지. 야호! 나만 읽고도 4번이 답이라고. 그럼 가에서는요, 뭐를 의인화했는데? 한숨을 의인화했죠. 진짜 내가 답 잘 골랐군. 그러면 끝이지. 밑으로 넘어올게요.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어디 있어? 한숨. 한숨은 화자의 내적 심리가 드러난다. 그렇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한숨이 나오겠죠. 다음, 니은. 자물쇠로 깊이 잠가놨는데 부정적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한숨 날 일 만들지 않게 바라는 마음. 괜찮죠? 디귿. 밤을 헛되이 보냅니다.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처지? 아니요. 화자의 처지. 화자와 대비되는 누군가의 밤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3번 틀리지. 4번, 리얼. 원망소리. 원망합니다. 이 정도면 감정 직접적이죠. 미음. 아이고, 바느질 해야 돼. 삶을 살아가야 하는 화자의 애환. 슬픔과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 조금만 더 참아. 가와 나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가의 화자는 잠 못 이루기 어려운 상황을 한숨에, 잠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1번. 이렇게 괄호 쳐. A는 가사노동, 집안일 하느라고 힘들어요. A. 집안일 하느라고 힘든 건 B인데 1번 탈락. B는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고 싶지 않은데 잠이 오는 거죠. A는 한숨,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심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죠. 3번. A는 소외감 느껴. 나 세상에서 외로워. B의 화자. 나 지금 외로워. 그래요? 아니야. 외롭다는 얘기 아니야. 4번. 둘 다
현실에서 반복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반복적으로 한숨 나오고 걱정되고 어젯밤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밤도 졸리고 4번 좋네.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어. 누가 도와줄 거야? 잠 오는 거를. 아니죠. 찾을 수 없는 것 4번. 됐을까요? 오케이.